박형준의 생각TV. 오늘은 유럽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 현실사회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유럽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여러 그 국가 모델들 가운데 서유럽 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지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성공을 했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웨덴의 이 사회민주주의 또는 오스트리아의 연합정부, 그리고 지금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무시하고 또는 그것을 제약하고 오늘의 그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존중하고 키워가고 그 속에서 이 평등을 함께 붙여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개 나라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에서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은 제일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덜란드는 나라가 조금 큽니다만은 대부분 나라들이 500만에서 1000만 사이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세나 근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어도 최근 몇백 년 동안 상당히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조그만 단위 국가를 이루고 산 거죠. 그래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동질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애라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아주 자발적인 연대나 유대감도 높고, 그리고 큰 나라들 사이에서 생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국심도 강하고,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그들 나라들도 물론 안에서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걸 갖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혁명적인 계급 갈등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뛰어난 생각의 힘을 발휘했던 지도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분열적인 정치, 그리고 갈등지향적인 정치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 작은 나라의 미래나 또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스웨덴의 예를 들어보면, 스웨덴의 이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공교롭게도 기업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대 아버지들이나 이 부모들은 상당히 잘 살았던 집안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또 말렌베리가를 비롯해서 스웨덴의 소위 주도적인 경제를 이끌었던 기업가들도 이게 무슨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힘을 행사하는 이런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러면서 조금 이게 좀 노사 간에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1940년대에 그 에르하르트 총리가 집권을 하고 그 목요일마다 기업가들을 만납니다. 이 사회민주주의자가 그리고 이 기업가를 만나면서 기업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대표들을 자, 당신들이 기업을 잘 하기 위해서도 노사 간의 타협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혁명적 노동조합, 그리고 계급운동,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혁명적으로 만드는 이런 막스레닌주의,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사 간에 서로가 이게 이익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스웨덴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1938년에 샬트바르덴 협약을 이끌어내죠. 그 샬트바르덴 협약은 노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또는 노동자들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큰 틀의 타협을 이룬 역사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스웨덴에서는 정치적인 이 합의를 중심으로 한 그 의회 운영과 또 국가 운영, 또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한 이 그 문제 해결, 이런 어떤 기본 문화가 정착이 된 것이죠. 이게 스웨덴 복지국가를 이해하는데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있어서도 이게 무슨 어떤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쓰거나 복지 정책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가 된 게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세력들이 이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방식이 정착된 거. 이게 이제 서구 복지국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의 국가 모델을 코퍼라티즘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퍼라티즘을 조합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그 의미를 담으려면 사회적 합의주의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약 40여 년 가운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제1당과 제2당이 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당하고 사회민주당이, 진보당이 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전부 타협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당제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할 때는 어떤 한 당이 절대적인 다수당이 안 되잖아요. 다수당이 안 되니까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정치를 하고, 그 연합의 정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서로에 대한 정책을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 타협안을 만들고, 또 어떤 부처를 어떤 정당이 맡고 어떤 정당이 어떤 부처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의 정책은 그 정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수용을 하는 이런 어떤 유연성과 포용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이 안정적으로 타협하는 이런 모델이 이루어집니다. 복지국가가 또는 그 오늘날의 그 북유럽의 이 복지국가들이 이렇게 성공을 한 데에는 그런 정치 시스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가 합의의 정치, 또 사회적 타협의 정치,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큰 성과는 뭐냐? 이게 신뢰사회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많이 하면요, 서로가 적대적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랬습니다. 서로가 불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자기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나쁜 사람, 적이 되고, 그래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다 또 지금
정부나 이 정권에 대해서 저거는 진보 좌파가 하는 뻘짓이다 이래갖고 또 막 공격을 하고 이러면 자꾸 이제 분열의 정치, 양극화의 정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축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서로가 이게 타협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보는 눈이 적대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포용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서로가 정책들을 조정하거나 뭐 이런 전략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사회 곳곳에 또 정치에 또 그걸 주도하는 국가 운영에 다 이렇게 골고루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그들 나라들이 그 행복 국가가 된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어떤 그 분열의 경향들이 강화되면 삶이 복잡해지고 또 이게 불안해지고 또 이게 행복도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그 베터 라이프 인덱스나 뭐 이런 어떤 세계적인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그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공동체 지수입니다. 공동체 지수가 낮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서로 믿을 만하고 내가 서로에게 좀 의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분열의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북유럽의 정치는 그런 어떤 신뢰의 정치, 사회적 합의의 정치를 이뤘기 때문에 사회에도 그 신뢰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투명하게 또 두텁게 구축을 해놓은 것이죠. 북유럽 복지국가가 정착되는 데에는 사실 1950년대, 60년대 이 경제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제를 우리는 포드주의적인 경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드주의라는 걸 아시잖아요.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에 도입했던 모델인데 컨베이어 라인을 도입을 해서 일단 생산성 증대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가졌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조립 공정을 일관 생산 공정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자동차 하나 2만여 개 부품을 일일이 조립해서 하려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조립 공정을 컨베이어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몇 대씩 뚝딱뚝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 방식의 혁명이기도 하지만 포드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디트로이트의 포드 회사가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노동자들이 오면 오래 붙어 있질 않아요. 노동 조건도 안 좋고 월급도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떠나고 하니까 이들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시키면서 그래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다 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드가 생각했던 게 이들을 안착시키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착시키기 위해서 일단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줬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줬죠. 또 심지어 도덕 재무장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기업 주변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행복을 좀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 노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협의하는 노사 협력 제도를 구축을 했죠. 이게 이제 포드주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포드 회사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전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특히 대량 생산이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생산재 중심의 경제 발전이었다 그러면 50년대 이후에는 이 소비재 중심, 특히 소비재 가운데에서도 내구 소비재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한 것이거든요.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가구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주택이나 자동차나 가구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 그것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뭐예요? 인구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노동자 계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소득이 낮으면 그런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만들거나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게 결코 기업의 입장에서나 전체 자본의 입장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생산성 임금제입니다. 50년대부터 정착된 생산성이 오른 만큼 임금을 올려주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그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해서 복지를 확충을 하는 것이고요. 마침 그때 또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이 나와서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복지를 확충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이론이 나온 거죠. 케인즈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시장경제주의자예요. 근데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왜 해야 되느냐면 이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 저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투자가 부진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서 투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수요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현대의 복지정책 이론하고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북유럽이나 서유럽은 일단 경제적으로는 그런 포드주의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발전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거기에 노사 간의 타협과 정치적 연합과 합의의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의 뒷받침을 받았고 또 그 속에서 소위 성장과 복지와 안정이라고 하는 이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게 자유주의 정당이든 보수주의 정당이든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처칠 정부 하에서 베버리지 위원회가 그 복지 정책을 다 설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이 존슨 대통령이 했던 위대한 사회 정책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러니까 5, 6, 70년대에는 보수 정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다 이 복지국가라는 틀에 큰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걸 추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지국가도 여러 모델이 있어요. 노르딕 모델이 있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식 모델이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 있고, 또 영국과 미국과 같은 소위 선별형 복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 있습니다. 영미 모델은 주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그들을 일정한 생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데 초점이 둔 것이고 독일의 모델은 비스마르크 이후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보험을 개인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이 근로자들, 또 국민들을 전부 중산층화하는 이런 어떤 복지국가 전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세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사회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북유럽과 서유럽의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또 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를 가미한 이런 어떤 혼합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그런 사회적 합의의 정신, 이것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복지국가들이 마치 시장경제를 막 개입을 해갖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뭔가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서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서 시장 경제를
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그 매년 조사하는 경제 자유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코노믹 프리덤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경제 자유도 조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법인세를 얼마나 내느냐, 또 이게 기업 규제가 얼마나 강하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뭐 상속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거기 1등이 어디냐면 홍콩이고 2등이 싱가포르이고 이건 좀 특수한 도시국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3등이 뉴질랜드고 4등이 스위스고요.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6위쯤 되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12위고 스웨덴이 15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그 북유럽,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입니다. 미국이 18위고요. 한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자유도에서 오히려 한국이 유럽의 이 복지국가들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지국가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절대 시장경제에 활력을 죽이는 방식으로 복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대로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의 여러 경제 주체들과 구성원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적대적인 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오히려 친화적인 체제를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그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